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낮게 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이미 열려 있는데 왜 이걸 안 쓰냐? 모두가 쓰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MS365 구독을 쓰는 코파일럿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동력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 최동력 기자입니다. 오늘 또 기자님과 AI 관련 그리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해서 과연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또 뜨겁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샘 알트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오픈 AI가 사실 이 퇴출 사건이 결정되기까지의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데, 사실 이 내부적인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픈 AI라는 게 재밌는 것이, 저희는 사실 뭐 GPT 개발사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기업이 처음에는 비영리 기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공지능 그리고 공개된 인공지능, 그래서 오픈 AI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인류가 올바른 인공지능을 가져가는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나온 회사가 오픈 AI였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오픈 AI 지금 생각하셨을 때 그런 회사였다라는 것이 쉽게 와닿으셨을까요? 아니요, 좀 영리적인 회사로 탈바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픈 AI라는 회사 느끼면서 저 회사 좀 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성이 사실 이 오픈 AI의 CEO,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샘 올트먼이 이끌어가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 이 회사가 시작할 때는 이러한 뜻에 공감해서 하신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특히 이 메인 개발자라고 하는 이 일리아 수스케버라는 이 수석 과학자가 리드해서 이 샘 올트만을 내쫓아냈다, 이사의 중심으로 내쫓아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 샘 올트먼 씨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샘 올트먼의 권력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사건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했다가 또 나온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떠한 흐름들로 이 오픈 AI라는 기업의 방향성이 이루어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오픈 AI GPT 모델의 상업화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MS와의 협력도 굉장히 많았죠. 네네. 이 MS와의 협력이 사실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지분, 그리고 오픈 AI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어떤 비영리 재단, 연결되어 있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샘 올트먼이 축출되기까지 그걸 몰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사실 원래 오픈 AI였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한 회사가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이미 샘 올트먼이 필요한 회사다라는 게 너무나도 세상에 자명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샘 올트먼을 쫓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선택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내부적인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분들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90% 가까운 분들이 샘 올트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회사가 사실상 샘 올트먼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회사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이제 이사회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그 회사 내에서 샘 올트먼, 그리고 이번에 샘 올트먼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을 열심히 지원해줬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런 흐름의 최종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훨씬 더 강력해진 거죠. 이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래 그 계약 조건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난 것이 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 사실상 이 회사
그 자체라고 하기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스티브 잡스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샘 올트먼을 완전히 자기 쪽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오픈 AI를 하나의 자신들의 인공지능 파트너, 뭐 조금 더 강하게 말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자회사와 같이도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마 샘 올트먼이 이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들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훨씬 더 심화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자님 저번에 나와주셨을 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망 되게 좋게 평가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들리는 말로는 야, 이 AI를 발판 삼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뛰어넘어 시총 1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디바이스, 네, 그리고 OS라는 생태계. 디바이스, OS, 그리고 콘텐츠들이 순환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있죠. 그게 바로 말씀해주신 OS, 애플의 생태계인 건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협력, 그리고 자신들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코파일럿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BM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BM이라 하면 구독 모델이 사실상 기존에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 다 이제 뭐 한 번 쓰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완제품 형태로 많이 사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서 제가 그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GPTS라는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플랫폼, 우리가 기존까지는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의 생산 툴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게 더욱더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래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오피스 서비스들에 이 GPT가 적용되고 이 구독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PTS라는 개념이 이러한 서비스들, 그리고 윈도우 서비스들에도 적용이 돼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앱이 개발되는 미래가 우리 앞에 금방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GPTS가 무엇인지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자TV가 평소에 맨날 강조하시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프로세스일까요? 저는 Why, How, What이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왜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자TV의 수빈 대표님의 투자에 있어서의 생각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 어떤 대표님이 챗봇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걸 이해해야 한다라고 학습을 시켜줘야겠죠. 원래였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립을 시켜서 이거를 개발자님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코드로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드리고, 개발자님이 이거는 코딩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걸 어떤 요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앱,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됐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 GPT 그리고 GPTS에게 이 부자TV에서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Why, How, What 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어떠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시되었을 때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너의 생각, 그리고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고도화해줘 라는 요청을 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건을 언어, 자연어, 명령어를 통해서 이 GPT,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와 소통을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요건은 이런 것들이야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부자TV 아이디어 뱅크로 이름을 지어줘 라고 하고, 제가 직접 수빈 대표님의 사진을 넣어서 이 챗봇에 수빈 대표님의 얼굴이 나오도록 반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GPT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너는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킨 것이 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지? 그렇다면 너 한국의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너 이 시장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죠. GPT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는데요. 한국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근 게임주 하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면서 최근에 투자자 관심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게임 산업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산업의 동향, 한국 게임 산업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어떤 게임 개발적인 발전 부분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짚어주고 있죠. 다음으로 가시면 왜 우리가 이 시장이 미래 전망 있는 시장이다 라고 분석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관점, 부자TV 수빈 선생님의 입장에서 왜 이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고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게임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게이머 인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대 정책 등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짚어주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심, 발전이 이어짐에 따라서 한국 게임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섹터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학습한 건가요? 네네.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빈 대표님의 영상을 이 GPT에게 학습시킨 다음에 부자TV의 아이디어 뱅크 수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게임 시장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거니? 라고 학습을 시킨 내용인 거죠. 아니 딱 보는데 저의 생각이랑 대표님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1시간 정도에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시각에서 특히 수빈 선생님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를 학습시켜서 하나의 앱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공유해 줄 수 있어? 라는 말 하나로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얻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만약에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과거 투자 대가들을 존경해요. 근데 특정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다고 하면 그냥 GPT-S를 통해서 이 사람에 관련된 뭐 논문이라든지 영상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 하면은 거의 뭐 1대1 매칭이 되게끔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직접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생각 해봤을까? 라고 하면서 뭐 몇십 년 전, 뭐 몇 년 전 모든 논문, 모든 아티클,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할 수가 사실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게 채팅만으로 가능한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도 특정 이제 스타 강사의 이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스타 강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내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면 그냥 그 선생님이 했던 수업들을 쫙 한번 집어넣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진짜 1대1 질문하던 형식으로 구어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더욱 쉬운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심지어 추가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분명 과거에 그 선생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불과 뭐 수십 년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을 전부 학습시키고 이 선생님의 풀이를 학습시키고 누구도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도 있는 학습 봇이 나오는 것도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1타 강사 선생님도 사실 학생 수에 대한 제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분들만큼 인기가 있진 않으시더라도 분명 학생이 채워지고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진짜 대중화되고 그분들이 이걸 쓰신다면 과연 그때 이 1타 강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엣지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최상위에 있는 속히 말해 포식자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더 포식할 수 있는 시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포식자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먹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이 시장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만큼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오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끔찍할 수도 있는 그렇죠. 시대가 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승자가 독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요. 콘텐츠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시대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아마 훨씬 더 적은 사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저희가 맨날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이트 들어가 보고 여기는 무료 배송인가 아닌가, 여기는 혹시 내가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나 이런 걸 보고 사잖아요. 이 시대는 아마 인공지능한테 야 나는 이런 요건 원하는데 이런 디자인 옷 아니면 내가 저번에 샀던 이 옷이랑 혹시 비슷한 옷 있어? 라고 검색해서 이게 제일 추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거기서 또 다른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없겠죠. 분명 승자 독식의 시대, 굉장히 1인자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 패션에 완전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옷에 대해서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 패션 유튜버들이 추천해주는 것들을 좀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매 자체도 그들의 인사이트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너가 지금 이 날씨에 이 사람이라면 어떤 제품을 나에게 맞춰서 추천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패션 유튜버님이 이런 상인 사람은 이런 입어라, 이런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 브랜드 추천한다, 이런 게 다 있으실 텐데 그걸 학습시키신 다음에 만약에 이 챗봇을 이용하시면 제가 학습시킨 로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패션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 사진 올려주시면 그 사진을 반영해서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콘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는 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반영돼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내가 좋은 앱을 가지고 있어도 애플,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앱은 사실 아무도 쓰지 못하는 앱이 되겠죠. 오픈 AI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까운 플랫폼을 가진 기업도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 겁니다. 윈도우즈라는 너무나도 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세상에 윈도우즈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엣지라는 자체 브라우저 또한 가지고 있고 모바일 OS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뭐 엣지라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 이 둘 사이의 연계점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을 테고 여기서 새로운 콘텐츠 활용한 방안들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은 분명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는 사실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 중 하나로 들자면 아마 테슬라가 가장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으로 간다면 아마 뭐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있을 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한때는 이 세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폰, 전기차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이 세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죠. 굉장히 많은 거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회사인가?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 답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장 단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챗GPT 이후로의 마이크로소프트 행보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너무나도 빠르고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요거를 또 공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걸 아직 이게 뭔데? 뭐 어떻게 쓰는 건데? 그로 인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돈 벌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 아마 아직 일반 투자분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알아주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지? 뭔 서비스인데? 라고 나는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하시는 기술은 아니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즈 안에서 쓰는 모든 앱들에 인공지능이 접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윈도우즈 안에 AI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챗 GPT 사실 뭐 재밌다, 멋있다, 쓸만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채팅창에서만 쓸 수 있는 앱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윈도우즈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 모든 파일들, 모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 반영시키고 이를 우리의 작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상상했을 때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인공지능이 막 글도 대신 써주고 발표 자료도 대신 만들어주고 막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자비스화가 되는 건가요? 자비스화가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 요청을 넣으시면 파워포인트가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뒤져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는 이제 자기 딸 생일인가 졸업인가 어떤 기념을 위한 PPT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그런 것까지 정말 멋있게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이 시험에는 내 인생이 걸렸어요. 뭐 수능 시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자격 시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시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쟤는 챗 GPT 쓸 수 있는데 나한테는 쓰지 말래. 이거 과연 공정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할 거면 같이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당연히 써야죠. 내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쓰는 쪽 선택하겠죠. 약간 누구는 오픈북 시험이고 나는 그냥 암기해서 시험 그렇죠. 보는 거랑 심지어 똑같은 것 오픈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누군가는 이미 이게 열리는 순간 어떤 회사는 이걸 쓸 수 있겠죠. 어떤 회사는 먼저 이걸 쓰겠죠. 그러면 분명 다른 회사는 솔직히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낮게 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이미 열려 있는데 왜 이걸 안 쓰냐라는 거죠. 발표 자료 만들 때 파워포인트 쓰지 말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시대에는 분명 우린 이걸 쓰게 될 것이고 모두가 쓰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MS365 구독을 쓰는 코파일럿이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또다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러한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에 있어서 제가 시연 영상을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발표한 걸 가져와 봤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 뭐 기본적인 글 쓰는 건 당연하죠. 지금 챗GPT 쓰시면서도 하는데 지금 아마 윈도우 컴퓨터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윈도우 플러스 C 버튼 누르시면 아마 코파일럿 챗봇 뜨면서 무엇을 돌릴까요? 이야기하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직접 카페와 관련된 카페 AI와 관련된 글을 써줘 라고 하니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면 될 것 같다. 목소리로 명령을 하고 에코 프렌들리 것까지 하고 이러한 내용 괜찮으신가요? 컨펌, 오케이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카페 관련 소개하는 PPT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진이랑 알아서 넣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제 엑셀 함수 외우고 직접 정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찾아줄래? 이런 거 찾아줘 라고 하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면 쓰실수록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할수록 그 대답을 학습해서 여러분처럼 대답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글을 쓸수록 그 글을 학습해서 여러분처럼 이 문장을 작성해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면 만드실수록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비스, 우리 옆에 모두가 함께 하게 되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이 요거 혹시 쓰고 계실까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반
이용자들의 대상으로는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금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오픈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이 일반 대중 상대로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사실 이게 일이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쓰고 있죠. 영어로 쓸 때도 그렇고 한국어로 글을 쓸 때도 최근에 굉장히 잘 봐주고 있어서 챗GPT 저는 정말 매일 접속하고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정식 모델이 출시가 된 이후로 유료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유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기업 대상으로도 유료 구독자 심지어 조금 비싼 모델 쓰는 유료 구독자들 대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이거를 자기들의 굉장히 핵심 BM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돈도 벌 수 있고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의 우리 플랫폼 내에 앵커링 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사무 업무에서는 이 코파일럿 얼마나 빨리 쓸 수 있으시냐가 내가 평소에 하는 업무 정말 훨씬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수빈 선생님 같이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분들 혹은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GPTs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큰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요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넣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 있느냐를 상상하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수빈 선생님의 GPTS를 만들 때는 수빈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투자의 요건들 넣었죠. 그리고 수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넣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요건 이 인공지능의 행동 요건들을 어떻게 제약해 줄 수 있느냐 이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기술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아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고민도 많이 되시고 아마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언어와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요즘 GPT가 해주는 번역 너무나도 뛰어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방향을 고민하고 우리가 이거 잘 써본다면 오히려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쉽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이미 누군가는 이 AI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디자인 외주를 받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그들의 목적에 맞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챗GPT나 이러한 서비스들 API 이용해서 자동화 인스타그램 게시글 이런 거 만드시는 플랫폼 이미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불과 올해 초에 처음 제시된 기술이었는데 누군가는 이미 그거 배워서 학습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나의 인생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과연 원래 세상에서 내가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울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모두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르고 있는 기술이고 처음 제시되는 기술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시는 경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새로운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빈 선생님의 GPTS도 그렇고 만약에 어머니가 보신다면 나만의 반찬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성 있는 기술이며 모두가 처음 뵙는 기술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굉장히 좋은 생각의 관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평등한 위치에서 누가 이거를 더 빠르게 알고 흡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격차가 벌어질 거니 그 기회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이를 더 많이 알고 좀 더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 알고 배우고 써보셔야지. 네. 그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를 못 끄는 것 같아요. 계속 매일마다 AI 공부해보고 한번 써보고 또 이렇게 전문가님들 모셔서 또 얘기 나눠보고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약간 원래는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다루다가 올해 약간 이쪽을 많이 보게 됐는데 처음 이쪽 시장 보고 느낀 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는 순간에도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기술을 배우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을 텐데 그 생각에 정말 잠이 안 오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뭔가 새로운 업사이드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앞으로 계속 AI 관련된 인사이트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이셔서 또 활용하셔서 수많은 기회들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자님 내년 AI 또 시장을 한번 또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지 이거 한번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아마 정말 이 서비스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서비스 경쟁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챗GPT 정도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된 인공지능 서비스였던 건데 이제 오픈 AI가 사실상 어떤 이 서비스, 이 기술을 조금 더 상업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저희가 샘 올트만 이슈 그리고 오픈 AI 그 내부 직원들 이슈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저희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저는 한 3개 정도의 그 계열, 분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개발사가 또 있습니다. 이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랑 약간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사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픈 AI가 약간 상업적인 사례를 많이 냈다면 여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인공지능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오던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 AI가 사실 이 시장을 먼저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미 먹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 이들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먹혀버린 플랫폼에 새롭게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그 혜자가 크고 장벽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 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그룹 같은 서비스 런칭하면서 많은 관심 받기도 했죠. 이들은 각자 아마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 구체화를 해가느냐 그리고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 미래 주도권을 가져갈 회사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보는 것이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패러다임을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뭐 데이터가 원유다, 미래 원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알파고 지나고 이게 많이 시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GPTS에서 보셨다시피 이 데이터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많은 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이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은 아마 2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데이터 팔 거냐 아니면 이걸로 뭐 만들 거냐. 그 기업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아마 이 시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그 작은 기업 내에서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미래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요즘 데이터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데이터 학습 비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텍스트 데이터 돈 내고 사왔을 거며 여기 이제 뭐 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갖고 싶겠죠. 한국 사람들이 쓴다? 당연히 네이버 쇼핑 데이터 갖고 싶겠죠.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에 주목받았던 IT 기업들이 자신들 데이터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시는 것도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죠. 들긴 하는데 이게 그들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그 소중한 데이터들이 다 해외 기업들로 가서 그들만 또 좋은 꼴, 결국 또 독식자만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쇼핑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뻔하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만의 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외국 인공지능 업체한테 파는 게 이득일까요? 갖고 있는 게 이득일까요?
아무것도 쓸 수 없다,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지면 아마 그래도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마 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을 테고 뭐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하는 그 아마 필요한 만큼 주겠죠. 아마 매력적인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실 국내에서 데이터 많이 가진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생각나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핵심 IT 기업들도 있을 테고 세부적인 서비스에서는 뭐 금융사들도 아마 금융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신용정보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인 신용 분석, 투자 분석, 투자사들, 금융사들도 있겠죠. 이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혹은 이걸 팔려고 할 것이냐 이게 큰데 사실 자체 모델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킨 저 거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인구수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봤어도 굉장히 작은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엣지에 조금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 데이터도 있을 테고 콘텐츠 데이터도 있을 테고 뭐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웹툰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만약에 웹툰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 담당자분이랑 또 만나 뵀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여론들을 봤을 때 네이버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막 경쟁 업체로 이제 좀 포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과분하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렇게 그래도 경쟁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은 AI 시장에 좀 빨리 뛰어들었을 뿐 데이터 이런 투자 기반에서 그들을 쫓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 구도를 잡기보다는 딱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엣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나마 뭐 아시아 계열 이쪽까지는 우리가 좀 엣지형으로 사업 모델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도 이제 투자자로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보다 잘하려고 하느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를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보다는 얘네가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나? 그리고 그 미래가 비전이 있어 보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 이 기업들이 자리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근데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호황기가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상 글로벌 경제 흐름이 아직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말해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위험자산에 좀 치중돼서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할 만한 이제 궁금점이 계속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솔직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왜 오르느냐? 이거는 저는 제로에서 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에서 1이 된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투기가 아닌 투자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전체 투자 시장에서 보면 돈이 계속 빠지고 있죠. 경제 전망도 계속해서 금리 높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리 부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투자 시장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원래는 이런 크립토,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줄이고 있지만 이거 그냥 한번 어느 정도 넣어볼만 한데 라는 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배분 중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걸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 추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 추이는 자기 지갑, 월렛에 이거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많느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작년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저 롱텀 홀더 서플라이라는 것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비트코인 하나쯤 들고 있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시면 2010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게 역대 최대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그래도 좀 내가 들고 있을 만한 자산인 것 같은데 라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장기 보유의 관점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기술주를 살 때, 우선주를 살 때 사는 이유 아마 다르겠죠? 기술주를 살 때는 아마 내가 나 이거 보기에 이거 약간 트렌드 기술인 것 같아. 이거 내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장이 올 것 같아. 그럼 나 이거 기술주에 넣어서 그 업사이드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죠. 우선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이거 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많지는 않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씩이라고 조금씩 받고 싶어. 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잔고에 우선주가 오래 있었을까요? 기술주가 오래 있었을까요? 우선주가 높지 않을까요? 아마 우선주가 보유기간이 길겠죠. 우선주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거 길게 가지고 있을 법한 자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라는 지갑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장기 보유에서 배당을 주진 않잖아요. 배당을 주진 않죠. 결국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내 자산이 지켜지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데 금과 같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긴 한데 집에 금을 쟁여놓으시는 분들은 뭐 이거 내일 팔아야겠다 이래서 사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은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유지가 되는데 투자 시장의 어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피해서 내가 이 가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많이 사시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분들은 그걸 비트코인도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하면 우리가 초기에는 이게 뭐 돈이야. 네네 맞습니다. 이 변동성 큰 게 어떻게 자산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투기성으로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좀 안전한데? 얘를 그냥 묻어놔도 내 자산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좀 안전자산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안전자산화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변동성도 높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 정도면 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지갑에 막 몇백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도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더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건가? 그러면은 ETF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기관계 자금도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의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 출시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무조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지금의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많이 갈리겠죠. 네. 주식을 생각해보고 금을 생각해보고 달러를 생각해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투자 자산들, 이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사려고 하느냐, 구매하려고 하느냐가 있어야지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게 아크 인베스트라고 이제 미국 투자사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본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보유고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국가 보유고로 활용이 되거나 이게 신흥국에서의 하나의 화폐로서 활용이 된다. 실제 최근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하기도 했고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비트코인 프렌들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국가에서 살만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외에도 뭐 디지털 금처럼 인정을 받거나 하나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현물 ETF가 의미하거든요. 현물 ETF가 이 비트코인에게는 더욱더 큰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기업들이 사실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야 했죠.
이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는 아마 거래소 계좌도 만들어야 했을 테고 이걸 따로 관리도 했을 테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제에 묶여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가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에서 1이 된 겁니다. 원래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살까 말까, 더 사려고 할까 안 살까 라는 게 비트코인 ETF가 왜 호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도 그렇거든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때 초기 단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관련된 ETF 상품들이 여러 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거 되나 보다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비트코인 ETF라는 그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분명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묻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관심이 생기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접근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크인베스트의 사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접근성이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이 모이느냐가 사실 그 가치의 기반이 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반 대중 그리고 일반 투자사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흘러올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시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기자님, 내년이 또 다가오는 와중에 이 내년 코인 시장을 좀 전망해 봤을 때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는 아마 일반 기업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약간 일반화되는 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국내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직접 투자했다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뭐 국민연금한테 비트코인 사라 이런 얘기도 사실 뭐 못할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국민연금이 최근에 투자한 주식 중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주식,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식인데 국민연금조차도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 내가 보기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선택인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은 곧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현물 ETF가 없을 때는 살 수가 없었겠죠. 현물 ETF가 생기면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조차 샀는데 증권사 안 살까요? 포트폴리오 분산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이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이랑 다른 움직임이 보이느냐 혹은 금이랑 다른 움직임이 보이느냐 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투자의 이유가 됩니다. 기존 자산들과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 자산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 기대값이 높아지기 때문인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전체 자산 비중 대비 비트코인의 자산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네요. 오히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이야기를 해도 비트코인 사요 마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지금 1% 가지고 있는데 5%예요? 10%예요?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내년에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어떻게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거 그냥 데이터잖아. 그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뭐 코드 쪼가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가치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처음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사토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민을 해서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반감기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채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수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반감기인 겁니다. 한 4년 정도가 되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계속해서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게 무한히 채굴될 수가 없이 수렴을 하게 되죠. 그게 약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다 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년이 바로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는 시즌입니다. 사실 근데 반감기라는 것 자체로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거기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반감기로 주는 양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사실 적었어서
그게 준다고 해서 가격이 확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ETF라는 호재도 같이 겹치니까 내년 굉장히 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건 사실 다들 공감을 하시죠? 그렇죠.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가치가 있다. 달러 나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봅시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이 20년 전 분량 대비 우리가 20년 뒤에는 이 주식량을 5배 늘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더 만들 거예요. 뭐 증자가 아니라 그냥 새 거 만들 거예요 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결권 나눌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식 건강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내 가치를 희석시키겠다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달러가 이미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달러는 이미 20년 전 대비 그 공급량 너무나도 크게 늘었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시즌을 기준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저 달러 공급량이라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에서 돈을 만들어낸 거죠. 얘네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미국은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전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들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다른 주체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러 우리가 믿고 있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미국인이라는 백커가 너무나도 든든하기 때문에 믿는 거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구조 자체가 올바른 구조인가는 사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달러라는 화폐 구조가 과연 신흥국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나라들에게 마냥 좋지만은 없죠.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주체가 없죠. 비트코인 한 개 들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내년 몇 개 늘어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20년에 달러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달러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었겠죠. 우리는 20년 뒤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돼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20년 뒤에 달러가 얼마나 돼 있을지 알 수 없죠.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서 미국 정부가 막 찍어낼지 완화를 할지 긴축을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겠네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세계 기축 통화를 목표로 나타난 것이긴 하잖아요. P2P 화폐, 개인 간 화폐를 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떠한 중앙 주체 없이 내 비트코인이 10년 뒤, 20년 뒤에 몇 개 비트코인이 돼 있을지 알 수 있는 구조.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구조가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미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자 수 지갑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지표인 겁니다. 근데 이 내년에 있을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몇몇 분들은 반감기 때마다 몇 배가 올랐더라. 그러면서 이번에도 몇 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배가 오를 거다라는 거는 저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사실지 말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이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지금보다 적을까 많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의 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4년, 5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폭락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비트코인 곧 없어진다. 이거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천만 원까지 갔다가 몇 백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번에 하락장 때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별로. 그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 기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그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믿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에 넣고 있기도 하고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그렇죠. 앞서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소유권, 주권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분산화돼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도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면 돈을 주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래 이 시스템에 믿음이 생기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AI랑 전반적인 또 이 크립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기대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어느 장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시하셔야 되는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5년, 10년 뒤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TV에서 열심히 그 투자 관련된 정보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미래 어떤 것들이 만들어낼 것이냐를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이시겠죠. 저는 아마 그 축 중 하나가 이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의견 한번 편하게 공유를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공감이 되셨으면 이러한 부분 고민해 보시고 미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생각하고 투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대는 더 빨리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 최소한 우리는 더 앞서가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맞춰서 발맞춰서 가면서 그 새로운 시대에서의 또 생겨나는 기회들을 최대한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드는 공부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또 탐구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할 테니까 맹목적으로 막 이게 좋은가 보다 하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도 있겠구나, 나는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좀 그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기회를 창출해 가시길 바라겠고, 또 그러면 기자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